워낙 저희 강사들이 좀 올빼미다 보니까 지금 목이 좀 잠겨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나아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논술 강사 민준성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원래 민시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애들이 이제 합격한 애들이 후배들 보내려고 하는데 선생님 없다고 어디 갔냐고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제 본명 민준성으로 시대인재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유튜브 채널 민준성의 논술시성 이거 말씀드린 거는 뭐 이거 홍보를 하고 뭐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이제 설명회는 약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어머니들께서도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그리고 제가 처음 설명회 때 좀 말씀을 잘 못 드렸던 대학별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여서 올해 논술 전형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논술 전반적인 사항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 그 12월에 설명회를 진행했던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은 그 영상을 보시면 좀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설명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전 설명의 내용들 전부 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논술 로드맵이라고 오늘 나간 자료 2개 있죠. 합격자 수기랑 그리고 논술 로드맵 자료 이 안에 모두 다 들어있으니까 텍스트가 편하신 분은 얘를 그냥 정독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고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시면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오늘 설명회 영상도 올릴 테니까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회를 드릴 거는 첫째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가르치는지 제가 논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너무 거창하긴 한데 일종의 철학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학별로 비슷한 대학들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주로 이제 자주 질문을 받는 사항들을 한 10개 정도로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얘도 지금 너무 거창하죠. 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저희가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 3가지죠.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해라.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주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요즘엔 가르쳐보면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보면 책을 되게 많이 읽은 티가 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논술에서 더 빠르게 적응을 하고 실력도 빨리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불가능한 시점이죠. 워낙에 우리 학생들 영상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글 쓰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많이 생각해보는 것도 워낙 이제 수능, 객관식, 내지는 내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도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가 않는 이게 거의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 전이죠. 한 2015년 이때쯤에 EBS 강의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정립을 했던 게 요 3가지입니다. 논술 되게 단순합니다. 잘 읽고요. 주어진 재료들을. 그리고 바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잘 쓰면 되거든요. 요 3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을 강조를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아주 초반에는 제가 EBS 강의를 시작했을 때쯤에도 거의 통합논술이 그때쯤이면 한 9년, 10년 요 정도 진행이 됐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고전논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표현적인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글짓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논술 답안에 들어갔을 때 좀 있어 보이는 표현들, 고급스러운 어휘 구사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으면 바른 사고, 깊은 사고를 강조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빠지게 되는 오류가 배경 지식, 출제 의도와 상관이 없는 배경 지식에 또 매몰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얘만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 답 나와 있다.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거의 뭐 논술인지 국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별 차별화 없이 가르치는
그래서 사실 논술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주어진 재료들을 바르게 분석을 해내고요. 거기에 맞춰서 논제에서 시키는 대로 바르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제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지금부터 좀 찬찬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바른 독해예요. 1단계죠. 통합 논술의 시작은 읽기입니다. 예전에 고전 논술은 말 그대로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였어요. 제시문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의 역할이 소개 수준에 머무는. 근데 요즘에는 제시문들 안에 전부 다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성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점에서 읽기가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국어도 그리고 논술도 그리다 보니까 국어랑 논술이 매우 비슷하게 접근을 한 게 맞아요. 왜? 본질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하지만 국어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도적으로 읽는다는 건 어떤 거냐? 이 부분입니다. 첫째, 얘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와 논술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제시문이 엄청 길어요. 그쵸? 네, 논술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문단 구성 같은 것들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논술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안 되는 부분에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나눠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식의 제시문을 보여준 게 성균관대학교거든요. 제시문 4개를 주고 2대2로 분류를 하고 요약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시문 하나가 10포인트로 저희가 편집을 해봤을 때 A4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단이 한 문단입니다. 문단 구별을 안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역접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7번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글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는 게 번역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글을 가지고 왔지 싶어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문단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더 지저분하게 윤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학생들이 나와 있는 제시문들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그래서 국어랑 이런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물론 제 수업을 듣고서도 매년 제가 듣는 얘기예요. 합격 수기에도 학생들이 논술이 국어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논술로 합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국어 성적이 많이 올라서 정시로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었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약간 갸웃합니다. 그 학생들은 도대체 여태까지 국어 제시문들을 어떻게 읽어왔길래 글을 어떤 식으로 읽어왔길래 그러니까 사실 요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중간에 살짝 외도도 했었습니다. 논술을 가르치면서 제 지인분이 이제 중학교 중2, 중3 그리고 고1 요쪽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 국어 그룹 스터디, 과외 이런 것도 이제 저한테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살짝 그런 부분들도 가르쳐 보긴 했었는데 요즘 국어 같으면 수능 국어는 저는 그냥 숨은 그림 찾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딱히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문해력이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 답은 왼쪽에 있습니다. 답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옆에 문제 그리고 선지 5개씩 있죠. 그러면 이 5개에서 심하면은 한 선지당 3번에서 4번 정도로 OX 판단을 해주면 되거든요. 답은 왼쪽에 모두 다 있고요. 근데 제 수업을 듣고서 만약에 국어 성적이 올랐다. 그 얘기는 학생들이 이 제시문들을 읽을 때 문단이 예쁘게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단 안에 어떤 범주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그 구조를 파악해내지 못했던 학생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고서 국어 성적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논술 같으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주도적으로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역접과 전환이 나와 있으면 나눠줘야 되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못하는 게 원인과 결과 판단을 하질 못합니다. 선후관계 파악을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만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시문 활용이 안 되는 거고 또 대등하고 병렬적인 개념들을 나열을 해내질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뭐 음악의 장르라고 했을 때 팝,
재즈, 클래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보여야 학생들이 얘를 음악의 장르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 독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인 읽기는 아까 수능 국어보다 훨씬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보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숨겨져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더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제시문들이 하나만 나오진 않으니까 일테면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가에 A 나와 있고 A, B, C 나와 있고 나에 나대이, 나B, 나C 나와 있으면 참 문제 풀기가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나대이라고 얘기했어. 가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논점 교차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추론적 독해도 필요한 거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가장 처음에 두세 번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독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각 문제별로 일테면 그냥 잠시 후에도 계속 비교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문제에서 가와 나는 예술의 효용성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애들은 이걸 그냥 소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각 제시문들을 잘 읽어놓고도 구조 독해도 해내고 추론적 독해도 해내고 나서도 이걸 가져다 써야 될지 저걸 가져다 써야 될지 되게 헤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어요. 나누면 됩니다. 첫째, 예술 찾고요. 가까이 제시문에서. 두 번째, 효용성에 해당하는 내용들. 얘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별거 없죠. 근데 애들은 이걸 그냥 단순히 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학교 측에서 문제를 낸 출제 의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출제 의도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익숙해져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벌써 시즌 1을 지금 8번 수업을 진행을 해냈는데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한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 문제를 풀든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든 그리고 어떤 수준의 문제를 풀든지 간에 사실은 공통화제로 논제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저 부분을 얼마나 분절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학생들은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바른 독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바른 독해는 사실은 여기서 바르다는 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국어에서는 문해력 정도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논술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독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독해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바른 독해의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읽었으면 이제 두 번째 생각을 잘 해야겠죠. 문제를 잘 풀어야겠죠. 시키는 대로. 이 부분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논술에도 유형이 있어요. 정형화가 되어 있는 대학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정형화라는 건 매년 똑같은 문제를 내는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내는가, 아니면 매년 다른 유형의 문제를 내는가. 이게 대학별로 전부 다 다르기는 한데요. 정형화가 되어 있건 되어 있지 않건 어차피 대략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유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 1 그리고 뭐 앞으로 시즌 2가 됐든 계속 오는 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요 통합논술의 원리와 실제라는 요 교재안을 보면은 요약, 분류요약, 완성요약, 양자비교, 다자비교 이런 식으로 유형별 방법론들이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형별 학습이 되어 있어야 어느 대학 문제를 풀든지 간에 정확하고 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문제 푸는 건 이 유형은 내가 뭐뭐를 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 이겁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개요 작성을 되게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술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게 합니다. 가, 나, 공통점 칸, 그리고 차이점 칸. 이렇게 그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통점 칸에서 공통화제 예술의 효용성 들어가고 만약에 플러스 알파 더 있으면 이 부분에 정리를 하면 돼요. 차이점 부분에서 뭐 예술의 효용성이 있다 없다 아주 단순하게 가면 아니면 이걸 추구해야 된다,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반의 관계 설정이죠. 그죠? 그 이유는 예술이 수단이니까 목적이니까. 얘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를 그려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학생들이 보고서 비교를 보고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느냐? 아니요. 훈련을 어느 정도만 하게 되면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 있는 건 비가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강 정리하고서 글쓰기로 바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정리가 안 돼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학생들한테 되게 강조를 하는 게 시험장에서 합격 답안을 쓰기 위해선 저희가 문제 풀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쓰는 시간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서술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얘를 먼저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쁘게 쓰려고 해요. 최대한 쓰는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풀이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완성은 합니다. 시험장에서 완성은 해요. 근데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민의 깊이가 턱없이 얕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근데 그 확보한 풀이 시간 내에서 단순히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얘만 보고서 이 표를 보면은 바로 비교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잠시 후에 바른 표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시문들을 다시 볼 필요가 없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좀 가시화만 제대로 시켜주면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몇 유형 빼고는 거의 다 도표로 학생들이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준 편이고요. 마지막 이제 바른 표현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아무리 읽기가 중요하고 유형별 학습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풀었다고 하더라도 논술이에요. 구술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만약에 학생이 답변을 했어요. 그럼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으면서 선생님들이 물어볼 수가 있죠. 이 학생의 답변에서 이해가 안 된 지점이 있다든지 내지는 뭔가 잘못된 지점이 있을 때는 보완적 질문을 통해서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논술은 안 그렇잖아요. 글 쓰고 나서 내고 오면 끝입니다.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논술 선발 인원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 리즈 시절이죠. 2010년도에서 2012년도 이때는 수시에서 절반 이상을 논술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가르칠 때 표현 같은 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답 맞아도 비문 있고 약간 구성 이상하고 해도 답이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뽑는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우리 학생들 글쓰기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이제 한탄하듯이도 얘기를 하는데 원고지 글을 시작하거나 문단을 나눴을 때 한 칸 들여쓰기 하는 것도 몰라요. 네. 그리고 그 들여쓰기 하는 거 가르치는데 4주 걸립니다. 미칩니다,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들여쓰기가 안 되지? 왜 원고지가 이렇게 있으면 글을 시작할 때 한 칸 띄우고 쓰는 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이걸 재작년에 알게 됐어요. 봤더니 원고지를 한 번도 안 써본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볼까요? 제가 나름대로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로 친절해 보이지 않죠. 네. 학생들도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안 그런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시즌 1도 진행을 해보니까 라포가 형성이 됐다고 저한테 막 말대답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가 학생한테
이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잘하는 친구인데 자기 오늘 망했다. 예, 그 학생 그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저 오늘 망삘이에요. 예, 망한 것 같아요. 저 논술로 안 될 것 같은데. 좀 애처럼 일희일비 좀 하지 마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코칭 끝나고 나가면서 쌤 근데 나 19살 애예요 애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을 했거든요. 와, 내가 편해졌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당황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친절해 보이진 않지만 가르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제 일테면 이런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같으면 이대도 마찬가지고요.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요 대학들은. 그리고 원고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쭉 줄글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별로 칸이 있고.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가르치냐면, 자, 가상의 선을 그어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득 채우지 말아라. 가상의 선을 긋고, 그리고 들여쓰기 할 때는 원고지 쓸 때처럼 한 글자만 들여쓴다기보다는 한 두어 글자 들여쓰듯이 깊게 들여써라. 그리고 글씨 크기도 적어도 이 줄에 8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써라. 이거는 이제 작년에 추가한 내용인데 그 이유가 성대 그 출제 교수죠. 선생님께서 나와서 설명회 진행하면서 학생 우수답안을 띄워놓고 글씨가 커서 너무 고맙다. 뭘까요? 노안이죠. 저도 요즘 슬슬 느끼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커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그리고 글씨 잘 쓸 필요 없다는 것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단 나누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가관입니다, 학생들. 그냥 막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줄은 여기서 끝나고요. 어떤 줄은 여기서 끝나고 어떤 줄은 여기서 끝나요. 그럼 이게 문단을 나눈 건지 만 건지 정말 너무 보기 안 좋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너무 적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맞춤법도 최소한의 맞춤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논술에서 저희가 되게 많이 쓰는 게 안 된다거든요. 이거 띄어쓰기 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붙였어요. 붙였다 띄었다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제발 틀릴 때에도 규칙적으로 틀리자. 그럼 규칙적으로 틀리면 한 번만 깎이고 끝나는데 계속 붙였다 띄었다 하면 붙일 때마다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대학별로 이제 표현 점수 같으면 감점식이에요. 마이너스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10점에서 20점 정도 배점을 해두고요. 그리고 틀릴 때마다 0.5점에서 1점씩 깎거든요. 근데 최근에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도 깎이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시간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요 표가 있다고 치면 이제 어떻게 가면 되냐. 첫 번째, 비교할 땐 공통점부터 씁니다. 공통점부터 써요. 첫째, 공통 화제,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인 추가적인 공통점들 나와 있다. 플러스 알파. 묶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차별화를 시켜주면 되는데 두 번째에서 우선 정도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A야. 자기가 더 찾았어요. 그럼 고득점 포인트 B야, C야. 이런 식으로 쭉 씁니다. 그리고 반면 역접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 대이야. 그리고 나 B야, 나 C야.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역접도 돼 있고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차별화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죠. 숨겨져 있는 얘들이 문제거든요. 그럼 B라고 하는 가와 달리 나 B야 라고 쓰고 나 C라는 점에서 C라고 하는 가와 달라.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머릿속에 얘가 있잖아요. 이 서술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서 논제를 보고서 뭘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한 10초에 걸쳐서 요 독해 가이드라인 파악하고 구조 독해 해내고 그리고 비교 분석표 그리고 그냥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서술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정형화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든 얘가 머릿속에 있어야 쓰는 시간을 확 줄여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써서 내가 생각해낸 거에 대해서 득점을 하고 점수를 잘 받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정규반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대학들은 단기간에 되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 서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저번에도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글씨 정말 못 쓰는데 어떡하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게 작년에 제 제자 글씨입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합격을 했거든요. 네, 어떻죠? 많이 나아진 거예요. 네.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면서 제발 알아볼 수 있게는 쓰자. 그래서 이 학생한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다른 거 없어요. 뭐 진이라고 하면 초성하고 종성은 좀 작게 쓰고 중성을 좀 크게 써라. 처음엔 진짜 완전 가분수였거든요. 막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진짜 알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이 정도예요. 근데 고대 합격을 했습니다. 네, 글씨는 가독성만 확보되면 됩니다. 명필일 필요 없어요. 네, 악필이면 좀 문제가 되겠죠. 졸필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악필이라는 건 알아보기 힘든 글. 근데 이 정도만 돼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자, 이제 대학별 논술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빨간색이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고려대학교 요 두 대학입니다. 자, 지금 이게 뭐죠? 비교 분석표거든요. 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보면 공통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논술이라는 거. 그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연세대학교는 정형화된 유형이 없습니다. 수리논술도 출제가 되고요. 고려대학교는 두 문제가 철저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연대는 3개에서 4개의 비교적 긴 제시문들이 나오고요. 영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7개고 되게 짧아요. 단문 제시문들. 성격은 연세대학교 분석형입니다. 네, 이 분석과 논증은 잠시 후에도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얘는 이제 사실 판단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논증 같은 경우에는 가치평가 형태가 좀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예요. 수능 최저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실질 경쟁률이 뭐냐,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 그 학생들 경쟁률은 9대에서 10대 1 정도. 연세대학교는 120분을 주는데 시간 압박 매우 강합니다. 시간 내에 쓰기가 힘들어요. 고려대학교 80분 주는데 시간 압박 약합니다. 750자짜리 두 문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약해요. 왜냐하면 주어진 재료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시문이 7개나 되지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진행하는 데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대학을 그냥 비교를 해보면 연세대학교는 정규반 수업이 없이는 합격하기 거의 불가능입니다. 합격 가능성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만약에 그냥 뭐 다른 대학들도 정시도 너무 잘 나오고 수시로도 상위권 대학들을 쓸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 하나 정도만 좀 논술로 고려대학교 하나 정도만 좀 보험 카드로 논술로 넣어두고 싶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려대학교 대학별 파이널 강좌만 들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애초에 상위권이기 때문에 독해력과 사고력이 어느 정도 괜찮다는 전제하에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실공히 좀 가장 합격하기 힘든데 연세대학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논술이 경쟁률이 더 심해지는 게, 그러니까 뭐 물론 N수생들도 있고 현역들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왜 편입 논술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연대 수시 논술을 보는 건지 모르겠으나 연습 삼아 보고서 그 학생들이 붙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검색해보고서 짜증이 확 났던 게 대학 다니면 편입 논술을 보지 왜 후배들의 귀중한 기회까지 지들이 뺏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편입 논술학원에서 해서 이번에 연대 수시 4명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합격하기 힘든
연세대학교는 누가 써도 모험인 대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도 한번 볼게요. 주로 이 5가지 카테고리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성균관대학교 논제 완벽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유형이 없습니다. 매년 다르게 문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은 4개, 그리고 길어요. 표그래프 2번 문제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전형적이고요. 서강대학교 같으면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나오고요. 제시문 길이 상당히 짧습니다. 보통 성대 같으면은 제시문들만 A4로 문제 전체를 저희가 편집을 해봤을 때 한 6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서강대학교는 2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성격, 성균관대학교 분석형입니다. 딱히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할 필요가, 가치평가를 하고 논증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주어져 있는 걸 정확하게 정답을 쓰고 나와야 되는 거고, 서강대학교 같으면 논증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답성이 약하냐?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을 해요. 서강대학교가 정형화도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논증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서강대학교는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력이라든지 좀 구성을 예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어느 대학보다도 정답성이 강한 대학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끌고 가는 식으로 출제 의도에 맞춰서 쓰지 않은 답안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테면 예를 들자면 약간 편견이 섞여 있는 거긴 한데, 경영경제 계열에서 이제 경영경제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에는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을 부정하면 안 돼요. 얘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서강대학교에서 뭔가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나와 있을 때에는 거의 다 집단 동조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인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 약간은 고전 자유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 이쪽으로 상당히 경도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정답성 매우 강하고요. 수능 최저 비슷하죠. 성균관대학교 특수학과, 글로벌이나 이런 데는 3합5, 나머지 3합6. 올해부터 탕구 평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 20대 1인데 올해 탕구 평균으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강대학교는 3합7, 대략 한 20대 1 정도 나오고요. 시간 압박은 둘 다 강합니다. 네. 그리고 둘 다 100분이에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글자 수 제한이 없는데 합격하려면 대략 글자 수로 따졌을 때 한 2,400자 정도를 서술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같으면 800에서 1000자짜리 2문제를 시간 내에 써야 되는데 생각해내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간 압박이 강한 편입니다.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요. 중앙대학교는 제가 정형화가 70%라고 말씀을 드린 게 1번 문제는 매번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고요. 4개의 제시문들을 범주에 따라서 요약해내는 완성형 요약 문제가 나오는 거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도 3번은 경영경제 계열은 수리 문제 하나가 나오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보완입니다. 결국엔 보완이에요. 그 흐르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정형화 한 70% 정도. 한양대학교 제시문 한 3개에서 4개, 중대는 최소 8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문학이라고 제가 해놨죠. 문제 1번에서 제시문 4개를 범주에 맞춰서 저희가 요약을 예쁘게 잘 해내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제시문들이 다 문학이에요.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안에서 뭐 소설이 2개 나온다든지 수필이 나온다든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 아이는 국어 문학을 못 읽는데 국어 문학에서 계속 틀리는데 그거는 그 학생이 제시문을 못 읽어서가 아니고 문제를 못 푸는 거고요. 사실 OX 판단을 제대로 깔끔하게 못 해내는 거고 논술에서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모두 다 분석과 논증형이 좀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 한양대학교 수능 최저 3합7로 작년에 처음 생겼고요. 원래 없다가 그래서 서강대에 준해서 대략 한 20대 1 정도지 않을까?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게 뽑아서. 근데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강대학교보다는 네임밸류가 좀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인 예측치, 올해 자료 좀 보고서 여름 설명회 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시간 압박 매우 약합니다. 중앙대학교 3합6 대략 한 15대 1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10대 1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20대 1 넘어갈 때도 있고요. 학과별로. 그리고 여기도 역시 시간 압박이 약한 편입니다.
두 대학이 시간 압박이 약한 이유가 좀 달라요. 한양대학교 같으면 풀이 시간 자체는 짧습니다. 90분으로 적게 주는 편인데 근데 써야 되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리 논술 제외하고요. 중앙대학교 같으면 120분입니다. 100분과 120분은 학생들이 체감하는데 상당한 차이를 느껴요. 그 20분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 상당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 압박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대학별 수준이라기보단 그냥 좀 편의상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대학들끼리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대와 경희대학교. 자, 이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대랑 좀 비슷해요. 경희대학교 같으면 인문이고 사회고 완벽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하나에서 2개 평가하는 거랑 그리고 4개의 제시문들 분류하고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 비판하는 거. 분류 비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6문제 분류 요약하는 문제에다가 그리고 둘 중에 한 입장 골라서 3개 제시문들 평가하는 요 형태예요. 그래서 거의 인문과 사회가 비슷합니다. 여기에 사회계열 같으면 아주 간단한 수리라고 보기 힘든 이런 식의 수리 논술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제시문 둘 다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이대는 분석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경희대학교 같으면은 비판과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논증적인 성격도 가미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수능 최저는 이대가 이거 잘못됐네요. 2합 5입니다. 2합 5고요. 그리고 국어 필수. 그리고 경희대학교 같으면 2합 5에 탐구 평균. 둘 다 똑같이 2합 5인데 하나씩 제한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대략 이것도 원래 이대가 재작년까지 3합 6이었거든요. 그때는 5대1에서 7대1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이거는 대략 숙명여자대학교가 2합 5였을 때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15대1 정도였거든요. 실질 경쟁률이.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상을 해본 거고 이 자료는 또 올해 또 나오는 거 보고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경희대학교는 25대1에서 50대1 실질 경쟁률이. 약간 이상하죠? 무슨 차이일까요? 25대1은 수리가 들어가는 사회계열 쪽이고요. 50대1은 수리가 없는 인문 쪽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는 매우 쉽거든요. 표그래프 플러스 사칙연산 수준이거든요. 그럼 어딜 쓰는 게 맞을까요? 이쪽 써야죠. 그죠? 근데 애들은 무서워요. 그래서 여길 써요. 그래서 이거 무섭다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또 Q&A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 압박은 이대는 중간 정도, 그냥 적정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경희대학교도 120분 주고 문제 유형 매우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경희대학교도 한국 외대처럼 나 진짜 잘 썼는데 라고 생각하고서 많이들 떨어지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최대한 독해 쪽에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인문이 됐든 사회가 됐든 1번, 2번 문제들 모두에서 제시문들을 적짧게 요약할 때는 100자에서 150자 정도로 요약을 해야 되고 기준 제시문일 때는 150에서 250자 정도로 요약을 해야 되는 게 7개가 나오든 9개가 나오든 요약이 한 번씩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독해 쪽에 최대한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숙대, 동대. 숙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동국대학교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슷하죠? 자, 근데 이제 난이도로 따져보면 숙대가 훨씬 더 높거든요. 제시문은 문제별로 3개에서 4개 나오고 어떤 계열이든지 표그래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동국대학교는 그냥 여러 개 나옵니다. 문제 3문제인데 그 안에서 동대가 힘든 이유는 200자에서 250자로 써야 되는데 제시문이 4개가 나와요. 진짜 컴팩트하게 핵심만 가져다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 숙대 또 분석형이에요. 이대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길이 빼고는. 동국대학교는 분석과 논증, 아주 간단한 수준의 논증도 들어가는 편이고 둘 다 똑같이 2합 5, 숙대는 15대1, 동대는 20대1. 이유가 뭘까요? 남학생 플러스 여학생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 압박, 숙대 매우 강합니다. 네, 성대만큼 강한 편이고 동국대학교는 그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분량도 좀 적기 때문에 중간 내지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외대, 홍대. 뭐 물론 외대가 홍대보다 훨씬 더 네임밸류가 높긴 하지만 자, 외대는 정형화 70% 정도, 중대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1번이 매번 똑같이 나옵니다. 홍대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심은 6개에서 7개, 그리고 홍익대학교에서는 문제별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요. 성격은 외대가 분석형이라면 외대는 진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독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학교에서 준 자료들, 준 종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공통 화제만 주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거죠.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과 관련해서 재심은 6개를 분류하고 요약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었다면 요즘에는 어떤 식이냐면 요게 아니고 그냥 보상과 처벌의 차원에서 재심은 6개를 분류하고 요약해라 라고 아예 예전에 고득점 포인트였던 2개의 이항 대리버드를 줘버리거든요. 이 얘기는 절대 그냥 틀리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형, 홍익대학교는 좀 열려있는 편입니다. 수능 최저 2합 4. 네, 그래 한 12대 1 정도 나오고요. 실제 경쟁률은. 홍익대학교는 원래 3합 8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10대 1 안 됐을 거예요. 근데 2합 5로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대략 또 한 15대 1에서 20대 1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외대의 시간 압박 약합니다. 90분 주는데 그 시간 안에 딴 생각하지 않으면 충분히 여유 있게 쓰고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홍익대학교도 120분 주고 그리고 대략 900자 2문제 쓰면 되기 때문에 재시문 개수도 많지 않은 편이고 시간 압박은 약한 편입니다. 대략 요 정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설명회 때 설명은 드려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7월 정도 되면은 제가 원서 접수 코칭 들어가면서 요런 자료들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 설명회 때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던 자료고요. 그래서 이거는 달력형으로 돼 있죠. 각 대학별로 모집 요강 살펴보실 필요 없게 논술 전형 지원할 때 어떤 거 봐야 되는지 이렇게 전체 대학들 다 망라해서 정리해둔 자료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요 대학별 특징들 있잖아요. 학폭 점수 어떻게 깎이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서 이런 식의 소책자도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대학별로 이런 식의 특징 정도가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자주 나오는 질문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수능 내신 성적 높은 학생들이 논술에서도 합격한다고 하던데요. 네, 수능 내신과 논술 실력은 분명히 양의 상관관계이기는 해요. 다 공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약합니다. 매우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네,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미달되는 이런 상태고요. 내신 4.5. 작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을 했고요. 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내신 서울권이어도 내신 4.3, 그리고 국어 3, 수학 6, 영어 3, 탐구 2, 탐구 3. 근데 동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관관계가 잘 보이지가 않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이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논술 준비할 때 우리 아이 어떤 걸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첫째, 이제 교과 성적은 실질적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잡는 게 대략 한 6등급 대거든요. 평균 6등급 정도.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자료가 이제 제가 계속 나누어 드린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중대 같으면은 100점 만점에 20점 내신 들어갑니다. 이번에 중대는 일반형 창의형이라고 수능 전에 현역 애들만 볼 수 있는 논술 전형이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때도 내신은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요거 보면은 7등급까지 0.8점 깎거든요. 그러면 2등급 때까지는 7등급 때까지는 시험 봐도 논술에서 핸디캡이 없는 겁니다. 남들 맞춤법 하나 틀릴 때 안 틀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오히려 이쪽 아래로 갈수록 이제 좀 많이 깎아 내려가는 편이죠. 근데 어차피 아주대학교나 이런 쪽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신 등급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교과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안 들어가는 대학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논술 실질 경쟁률. 방금 전에 제가 대학별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최저가 충족되었을 때. 자, 중앙대학교 70대 1에서 100대 1, 130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토막 납니다. 네, 3학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를 해주는데도. 그래서 아마 작년에 영어가 불이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씩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문 쪽이 상당히 높고요. 사회계열 쪽은 경영 특수학과 빼고는 더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3분의 1에서 4분의 1 토막 난다는 거. 수능 최저가 충족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수능 성적은 논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논술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대학이 70점이고요. 그리고 논술 100전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엔 논술은 논술 실력, 논술 성적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과 내신이 안 좋다, 논술도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들에서 논술 전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 그거는 뭔가 객관식 내지는 그쵸? 객관식 시험, 내지는 학생의 성실도와는 다른 어떤 학업 역량 이런 것들로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네, 수능 최저, 논술 준비를 할 때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수리 논술도 있다고 하고 영어 제시문도 있다고 하고 학교별로 대비할 것도 너무 많고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학업에서 나태했던 정도와 그리고 앞으로 남들보다 더 해야 하는 공부 양으로 따지면 이게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그냥 너무 독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업보를 받는 거죠. 더 해야죠.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더 해야죠. 지금까지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수리 논술 나오는 거 가장 어렵게 나온 데가 한양대학교 경영경제 인터칼리지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2등급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또 생각해보면 한 3에서 4등급 정도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는 계산을 못해서 공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글자를 못 읽어서 그래요. 이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대 5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형이 이제 수리논술 대표 강사거든요. 네, 여름에 수리논술 특강 깔면서 저희 형도 이제 수업을 깔게 될 건데 그 사람은 그래도 4등급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야, 이대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시문이 옆에 이렇게 좀 길게 있어요. 그래서 1, 2, 3 개념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옆에 소문항들이 나와 있는데 계산해야 되는 문항들. 근데 이거 가지고 나와 있는 대로 사칙연산해서 쓰면 되거든요. 물론 경제 개념들이긴 해요. 뭐 명목 물가 상승률, 실질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나오고 그걸 좀 계산을 하라는 거죠. 전략을 세울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수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형이 얘기하는 게 이제 5부터는 수학을 거의 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네, 문해력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 4 정도는 되면 그러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 중앙대학교 같으면 확통되면 됩니다. 확통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수능에서 확통 중난이도 있죠. 네, 요 정도를 풀어낼 수 있으면은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죠. 이과도 아니고 인문인데요. 그리고 정말 안 되면 수리는 피해 가도 돼요. 그래도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연대, 이대, 외대에서 나오거든요. 연세대학교 같으면 2등급은 돼야 돼요. 길어서요. 시간 압박도 있고 길기 때문에. 최근에는 문제 한 번에서 끝나는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심할 때는 세 문제에서 영어 제시문 하나를 계속 물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해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등급 정도 안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고, 이대는 한 3등급, 외대는 한 4등급, 이 정도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거든요. 모르는 단어 밑에 전부 다 주고요. 네. 그리고 수능보다 오히려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대는 한 수능 좀 긴 문제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안 나오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저희가 깔아놓은 커리큘럼대로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수업 들으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원서 접수할 때 되면은 제가 또 상담해서 결과물들 전부 다 드릴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될 애들은 어차피 되던데,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경우 되게 특이한 경우죠. 한 번만 듣고서 합격을 했다. 요런 경우. 저도 이번에 로물콘에서 그 글이 한 번 올라와가지고 작년에 이제 서강대학교 파이널 수업 한 번 듣고서 합격했다라는 얘기가 올라와서 되게 좋은데 슬픈? 네,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학생 재수였고 그 전에 현역대 재정규만 수업 계속 들었던 학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아닙니다. 될 놈들 절대 아니고요. 일단 학생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논술 실력 배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죠? 예, 논술이 가장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규반 학생들의 합격률이 압도적입니다. 합격자 명단을 봤을 때 제가 모르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차분하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 테스트. 가망이 없으면 빨리 단념하고 싶다. 어떤 마음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레테, 요즘 뭐지? 7세 고시? 레테? 요즘 되게 말이 많잖아요. 네, 합불 가능성을 일단 한 번 레벨 테스트 하고서 판단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저는 이게 진짜 좀 저질스러운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못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죠. 애초에 레테를 통해서 잘하는 애들 걸러내서 받을 거면 그건 좀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풋이 좋으면 당연히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논술은 해본 학생들도 거의 없고 지금까지. 네, 그렇다면 이런 레벨 테스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죠. 그러면 논술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종이나 교과 쉽지 않고, 그리고 정시만 하기엔 좀 불안하고, 그럼 학종 교과가 쉽지 않다는 건 내신이 별로 잘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내신 레테 있었나요? 네. 그래서 우리 애는 뭐 고1 때부터 아예 내신을 놔버렸다. 근데 그건 학생의 선택일 뿐인 거지. 그리고 중간고사 보고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시험 보고서 뭔가 레벨 테스트로 판단을 해낸다?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점 6월까지도 말씀드리는 건데, 될까가 아니라 해야 되는가? 얘는 답이 있죠. 얘는 답이 있어요. 우리 애가 수시 6장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논술을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논술을 해서 될 것인가? 이거는 시켜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략 한 빠르면 4주, 늦으면 8주 정도 그 학생이 쓴 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할 수 있겠다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가 저도 이제 약간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하면 안 되겠다는 학생들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강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이 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거고, 일단은 굳이
이런 거 없이 일단 수업을 들어보고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 그런 거는 연구소로 연락을 하시면 충분히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는 반이 없다. 예, 우리 아이는 훨씬 더 낮을 수도 있죠. 아주대, 인하대, 내지는 국민대, 가천대 쓰고 싶은데 맞는 반이 없다. 일단은 저번에 설명해 드릴 때 시즌2까지 모든 반들 커리큘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분당에서는 연고성반하고 명문대반 2개 나누어서 가져가고 있는데 애들 수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시간 맞는 대로 학생들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최상위권 답안은 이쪽에서 더 수준 높은 답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8주를 진행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시간 맞는 거 들으시면 되고요. 학원 측 요청 사항이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1학기 때까지죠. 이게 이제 여름 특강부터고 1학기 때까지는 반 차별화 없이 그냥 쭉 진행을 할까?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6번, 7번 정도 더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몸담고 있었던 논술 전문학원들에서도 사실상 반을 되게 세분화해 놓긴 했지만 커리큘럼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한 2-3명 놓고서 진행하는 이런 그룹 과외식의 그런 반들 이외에는 커리큘럼 자체를 거의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뭐 연고성서, 한 이중경 외시 뭐 이런 식으로 쭉 대학별로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연대는 특별하게 제일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대학들의 난이도가 그런 식으로 쭉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대, 인하대 문제가 사실은 동국대학교라든지 홍익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지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논술 기초, 기본, 발전 과정까지 쭉 정규반을 통해서 실력을 최대한 배양해 놓고 그리고 여름 특강 때는 3반 정도로 나눌 겁니다. 연대 집중반, 연고성반, 명문대반. 그래서 아마 6모 기준 정도가 될 텐데 연고성반은 한 3합 7에서 8 정도 그리고 명문대반은 2합 5에서 6 플러스 그 이하. 연대 집중반은 조금 독특한 게 제 정규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써야겠다 싶은 학생들, 연대 깜냥이 되겠다 싶은 학생들 플러스 그리고 이때 되면 반수 친구들 옵니다. 성대 다니면서 서강대 다니면서 한양대 다니면서 논술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설된 반에서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직접 참석하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 자, 이 부분 아닙니다. 네. 첫째, 일단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첨삭 담임의 1대1 대면 첨삭 플러스 강사 1대1 코칭 이원화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자, 첫 번째, 첨삭 담임 선생님들이 1대1로 대면 첨삭을 합니다. 서면 첨삭 충실하게 하고 1대1 대면 첨삭 전 시간에 작성한 것들 진행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대한 학생들이 좀 구체적으로 첨삭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직접 첨삭을 하고 소규모로 인원 제한하면 편해요. 예, 학원비 더 올려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편하긴 합니다. 첨삭 선생님들 따로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강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제가 첨삭을 진행하면 되게 효율적이에요. 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2시간 동안에 많게는 한 18명까지 진행을 해도 컴플레인이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만 보게 되고 그 외에도 지적받아야 되는 사항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임이라는 건 한번 매칭이 되고 나면 정규반에서는 그러니까 여름 특강까지 시즌4까지는 최대한 학생이 반으로 옮기거나 별다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선생님이 계속 담당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성 있게 가지고 가고 그럼 저는 뭘 하느냐 1대1 대면 코칭. 자, 일단은 학생들 답안을 조금 더 장기적이고 본질적으로 보면서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얘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구조 독해가 안 되나 추론적인 독해가 안 되나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좀 파악하고 이건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저는 시즌 4까지는 대학별 강좌 전까지는 40명 제한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원 제일 많은 반이 한 25명? 이 정도 되어 있고 25명짜리 반도 3주 연속 봐주고 한 주 걸러가는 식. 그러니까 거의 매주 최대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계속 봐주는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름 특강 때 이제 40명이 됐다. 그리고 그때 되면 학생들 전부도 쌓여 있는 게 꽤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가능하면 2주 그리고 늦더라도 3주에 한 번씩은 불러서 좀 심층적으로 이 학생의 문제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요. 당연히 과제 검사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요. 제가 10년 넘게 쓰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대한 좀 충실하게 첨삭을 받으면서도 강사와의 어떤 결합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강사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는 40명 제한 아무리 인원이 많을 때도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소규모로 가면서 강사가 매주 케어해 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시긴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도 제 얼굴에 금칠하는 걸 못 해가지고 근데 수강 인원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번째. 요것도 많이들 걱정을 하신 부분. 우리 애는 아는 게 없어요. 자, 첫째,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판단을 할 때 과소평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학교를 11년을 다녔는데요. 아는 게 없지 않죠. 다 압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비교 유형 들어가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뭐 이런 거거든요. 차별화 시킬 때 개인 대 사회, 뭐 의식 대 구조. 여기에도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요런 단어들 처음 보거나 모르는 단어 아니란 말이죠. 아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써본 경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되는 건 이거예요. 과대평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효율성 대 형평성 이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문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응보의 원리. 이거는 지금 현행 생활과 윤리, 생윤에서는 얘는 능력주의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한 만큼 가져가야 된다. 이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얘를 이걸로 가지고 가요. 효율성이다. 한 만큼 받는 거, 한 만큼 분배받는 거. 형평성에선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니까요. 근데 제시문에서 응보의 원리가 형평성이다. 형평성은 응보의 원리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걸로 읽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자기들이 배운 게 내가 알고 있는 효율성, 형평성, 내지는 자유평등, 내지는 능력주의 혹은 응보의 원리라는 개념 자체가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응보의 원리, 능력주의적으로 가면 효율성이 맞죠.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 노예제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죠? 노예들은 일을 하는데 일한 노예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가고 귀족들이 다 받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평등이라는 건 노예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때 평등이라는 건 우리 한 만큼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 생윤에서 배운 대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배경 지식. 이건 자칫 잘못하면 논증적 차원이 아니라 분석적인 문제들에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답을 쓰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즌 2 때 제가 학생들에게 또 나가게 될 아까 보여드렸던 소책자랑 비슷한 건데 소책자 형태로 또 학생들한테 필수 교과 지식 정리가 된 교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듯이 구어체로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 내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논술도 통합논술에서도 나올 수 있는 범주 자체가 교육부에서 되게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줬어요. 교과를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까지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규반 수업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개념들 체화할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런 식의 교재들 간단간단하게 읽으면서 필수 지식은 충분히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아는 게 없어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약수령은 논술이라기보다는 수능 서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서 접수 이후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약수령 수업 깔아놓은 학원들도 별로 없을 거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수능이니까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때 가서 써야 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원서 접수 상담하면서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너 특히나 이제 분당 지역에서는 가천대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가천대 쓰고 싶냐? 그러면은 한 장 정도는 그쪽으로 안전카드로 써주자. 어차피 1합 3이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한 추석 특강? 그때부터만 준비를 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아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거. 저도 약수령이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말씀드리면, 약수령은 국어 문제보다는 수학 문제로 당락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국어는 거의 다 맞대요. 예, 거의 다 맞춰간 편이고 수학 문제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국민대가 좀 독특한 게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네, 언매 선택한 학생들, 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합 6을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 국민대 지원을 해보자라고 한 장 정도는 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하신 거 아닙니다. 자, 육론술 다른 전형도 써야 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첫째, 입시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는 거. 저번에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죠. 예,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입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종 교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가능성을 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합격 가능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가능성 타진을 했을 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여학생들의 경우에 성신여대 교과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수능 모의고사 점수 나오는 거 보고서요.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죠. 모의고사 점수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정시로도 여기보단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더 낫겠는데? 그러면 살려야죠. 그런 식으로 교과 한두 장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이, 그리고 이 객관적 가능성을 타진을 할 때에도 적어도,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학교에서 그 선배들 기록들을 보았을 때 적어도 이거는 60% 이상은 나와야 돼요. 합격 가능성이. 그게 아니면 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논술 같으면 합격 가능성이 낮죠. 실질 경쟁률로 따졌을 때도 10% 안팎. 근데 사실 합격은 1 아니면 0이잖아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애초에 되지도 않을. 근데 논술 6장 쓰면 불안하다고 하니까 우리 애는 정시로 그래도 경희대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종으로도 한번 경희대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냥 6장 가운데 한 장을 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론술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써야 되는 거고, 전통적으로 제 학생들은 논술을 6장 모두 다 쓰는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매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론술에 대해서는 약간 두려움을 좀 접어두셔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죠. 논술 로또라던데. 네, 이건 로또처럼 지원을 해서 그래요. 로또처럼. 그러니까 매년 들려오는 게,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들이 한양대를 100명 지원했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됐다던데요. 요즘 애들 학령 인구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한 고등학교에서 한 대학을 100명을 지원을 했다, 논술로? 이거는 전략 자체가 없는 거죠. 최저 없고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그냥 써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니까 다 떨어지죠. 여기서 붙는 학생들이 나오는 게 신기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입시 지원 전략이라든지,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서 어디 써야 되는지,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정도 쓰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원서 접수 전에 전부 다 문서화해서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없이 쓰니까, 그러니까 로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그냥 학종 교과를 못 쓰는 학생들이 6장 날리기 싫으니까 마지막 보루로 논술 준비도 안 하면서 그냥 한번 원서만 넣어두는,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로또처럼 지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좀 마음 편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지원은 로또처럼 하면 안 되고 준비는 로또처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로또 당첨된 분들도 그 후기나 인터뷰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논술도 비슷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 수업 듣게 하시고, 네. 그리고 나면은 합격하고 나면은 다른 어떤 전형보다도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기쁨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의 내신이나 내지는 수능 성적으로는 가기가 힘든 대학을 가는 게 그게 그냥 일반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보다 납치가 된다든지 내지는 그냥 원래 갈 수 있는 수준으로 갔다 이런 경우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논술에서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는 그냥 일찍 시작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편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대면 상담은 못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작년 학원에 있을 때 한 300명 됐었거든요. 대치분당 합쳐서. 그래서 대면을 진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도 원서 접수 상담 자료 쭉 보내드리면서 어떤 기준으로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면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가정통신문을 되게 길게 작성을 해서 드릴 거고요. 네, 전화 상담은 가능합니다. 네, 그때 그 요령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24시간 내로는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전화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왜 이렇게 학생이 이 대학, 이 학과를 쓰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궁금증도 해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오늘 설명회는 간담회처럼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FAQ 위주로 진행을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사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술 전반, 입시 정보, 중요 정보, 올해 바뀐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유튜브 채널 거기 들어가셔서 12월에 진행했던 거 요거 보시면은 더 많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또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이게 문제죠. 네, 뭘까요? 네, 없으시면은 그래도 1시간 반 가까이 했네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상담실 쪽에 있을 테니까 나오셔서 질문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